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기술사 담당하고 있는 김영로입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그 134회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 134회 시험 보신 분들, 잘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이번에 처음 보면서 이렇게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134회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교시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교시 단답형 13문제죠. 자, 첫 번째 문제는 집수매거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상하수도 기술사 문제 전체를 쭉 이렇게 출제 범위를 보면 수질 관리가 있고, 그 수질 관리 안에 우리가 같이 포함해서 다루는데 수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취수시설과 그 상수원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 정수처리가 있죠. 정수처리가 있고, 그 다음 하수처리,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송, 그리고 계획,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부분도 일부 있긴 한데, 그 중에 이 수원 쪽, 취수시설과 수원 쪽에서 매회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 다루는 내용을 보면 그 취수원별 종류, 특징 뭐 이런 것도 다루고, 그리고 각 취수원별 출제된 문제로 해서 지표수는 이제 저수지죠. 저수지의 용량을 산정하는 내용, 그리고 간접 취수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강변여과, 그리고 이 집수매거, 그리고 지하수의 양수량 결정 방법, 이 정도를 우리가 다루는데, 그 중에 단골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집수매거죠. 특히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출제가 돼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단답형이기 때문에 답안지 한 페이지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고요. 자, 수업 내용 및 답안 클리닝 내용을 참고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키워야겠네요. 자, 다음 두 번째, 불연속점 염소 처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브릭포인트 클로리네이션이죠. 자, 불연속점 염소 처리. 즉 우리가 염소를 소독 과정에서 염소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염소를 주입하게 되면 잔류염소 농도가 쭉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죠. 클로라민을 만들었다가 다시 클로라민이 파괴되고, 그 파괴된 후에 다시 유리잔류염소가 쭉 늘어나게 되는데, 그 변곡점을 우리가 불연속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도 131회 포함해서 총 11번 출제됐던 단골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불연속점이 나타나는 그림, 브릭포인트, 즉 불연속점 염소 처리 그림을 그리고 그 구간별로 쭉 설명을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죠. 자, 이것도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자세히 다루지만 답안 클리닉 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봤던 문제고요. 다음은 고형물 체류 시간 SRT가 출제가 됐는데, 우리 하수 처리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이죠. 우리 활성 슬러지법, 즉 부유성장 미생물을 이용한 하수 처리 공법들을 보면 설계 인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FMB, 그다음에 BOD 용적 부하, 그리고 HRT, 그리고 MLSS, 그리고 하나가 바로 이 SRT죠. 즉 솔리즈, 고형물 체류 시간, 리텐션 타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공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표준 활성 슬러지법도 있고, 그 다음에 고도 처리 공정으로 해서 MLE 또는 A2O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외에도 뭐 장기 포기법이라든가 OD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계 기준 같이 좀 포함해서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 수업 시간 그리고 답안 클리닉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 SRT 내용을 우리가 그 답안 쓸 때는
SRT의 그 역수가 바로 비증식 속도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도 반드시 내용에 넣어서 답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슬러지 용적 지수 SVI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수 처리 내용인데 129회 포함해서 총 8번 출제된, 이것도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예상 문제입니다. 즉 슬러지 용적 지수 SVI는 부유 성장 미생물을 이용한 공정에서 침전 효율, 슬러지의 침강 효율을 나타내는 지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매번 측정을 하게 되는 지수고, 이 값이 높다라고 하면 벌킹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너무 낮다라고 하면 슬러지가 없다, 슬러지 해체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적정 범위는 한 100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 방법, 그리고 적정 범위, 그리고 이 내용 쓸 때 반드시 같이 써야 되는 내용이 슬러지 SDI 그리고 VSV SSVI 그 다음에 DSVI가 있었죠. 자, 이 세 가지 같이 추가해서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분리막의 화학적 세정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 멤브레인이니까 멤브레인 쪽 기본적으로 핵심 문제죠. 자, 그래서 출제민도 매우 높은 그런 문제고요. 121회 포함해서 총 7번 출제가 된 예상 문제입니다. 화학적 세정 방식만 가지고는 한 7번 정도 출제가 됐지만, 화학적 세정 방식에 대해서는 멤브레인 그 자체는 출제민도가 매우 높죠. 자, 그래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고염의 원인, 그리고 종류, 그리고 세정 방법,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도록 해서 한 페이지 정도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6번째, 정수장의 조종시설의 기능, 그리고 설치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써라라는 문제인데, 이 조종시설, 우리가 정수장에 보면 착수정부터 착수정,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과지, 그리고 고도정수 처리하고 정수지로 가는 메인스트림이 있고, 그 메인스트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또는 슬러지를 처리하는 공정이죠. 자, 요 처리하는 공정이 바로 이제 조정 시설이 되는데, 그 슬러지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침전지 슬러지가 발생하면 배슬러지지에 슬러지를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과지에서 세척수가 발생하게 되죠. 그럼 배출수지, 배출수지와 배슬러지지 이 두 개를 합한 거, 거기에다가 배출수지에서 발생하는 그 폐수를 처리해서 다시 맨 앞쪽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재이용을 하게 되죠. 바로 배출수 처리 시설까지 포함해서 전체 공정이 조정 시설이 되는데, 각 공정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설계 기준, 그 정도 해가지고 쭉 작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에어스트리핑에 의한 암모니아 제거.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간단히 다루긴 했어요. 에어스트리핑. 우리가 하수처리 공정에서 에어스트리핑이 들어갈 수 있는 공정이라고 하면 반류수 처리가 됩니다. 즉, 암모니아, 고농도 암모니아를 우리가 처리하는 공정이 있는데, 하수처리 공정에서 고농도 암모니아라고 하면 이제 반류수밖에 없죠. 자, 반류수도 우리 에어스트리핑 들어가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자, 2번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선 다루죠. 왜냐하면 에어스트리핑 자체는 문제점이 많다라는 거죠. 에어스트리핑 과정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정에 들어가는 약품비도 물론 많이 들어가고,
pH를 한 11까지 올렸다가 다시 떨어뜨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여기서 암모니아를 우리가 스트리핑을 해서 날려버리는데 그 날려버리면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면 대기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포집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처리하는 방법은 다시 물에 녹이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물에 녹인 그 암모니아 수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다시 하수 처리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자, 전체 하수 처리장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결국은 처리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수 처리장 돌려보내지 않으려면 산에다 녹여서 암모니아를 뭐 황산 암모늄을 만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공정 자체는 매우 간단하고 심플하고 컴팩트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실제 운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모니아 스트리핑 공정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운영을 중단한 그런 시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강조하고 대안으로 아나목스를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아나목스. 이 아나목스 수업 시간에 자세히 다뤘는데 암모니아를 직접 질소가스로 날려버리는 그런 공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이 다 키워드로 들어가도록 답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정 자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자세한 공정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기술사 쪽에서 제가 좀 자세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쪽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비리티 스파이크 8번 문제입니다. 터비리티 스파이크 탁도 급상승, 우리말로 하면 이제 탁도 급상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과지에서 우리가 역세척 직후에 다시 역세척하고 한 다음 다시 이제 운전을 재개를 하죠. 자, 운전을 재개했을 때 그때 역세척 하면서 우리가 그 탈리된 탁질들을 충분히 배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측 내에 남아있는 탁질들이 유출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과 초기에. 자, 그 부분을 바로 우리가 탁도 급상승, 터비디티 스파이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여과지의 탁도 기준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탁도, 터비디티 스파이크를 어떻게 우리가 제거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시동 방수가 있다라는 거죠. 시동 방수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즉, 다음 공정으로 여과지 다음 공정을 보내질 않는다라는 거죠. 그 여과수를 다시 앞으로 돌려보낸다라는 거죠. 그 여과지 쪽으로, 여과지 유입수로 쪽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자, 그래서 일정 탁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이제 처리수 쪽으로 보내는 거죠. 자, 역세척 방법을 포함해서 답안을 같이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 그리고 답안 클리닉 내용 등을 참고해서 답안 작성하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 질산화 과정 및 영양 임자 해서 출제가 됐는데, 자, 생물학적 질소 제거 내용입니다. 자, 하수 처리에서 생물학적 질소 제거 내용. 자, 생물학적 질소 제거라고 하면 질산화, 탈질 두 과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소를 제거하게 되는데, 두 반응, 질산화 반응과 탈질 반응, 반응식은 반드시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산화 과정, 질산화 반응의 특징 이런 부분도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예상했던 그 핵심 문제고요. 뭐 출제도 워낙 자주 되고 그리고 요 질산화 과정 영양인자 요 문제로 단답형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주로 서술형 문제로 해서 우리가 이 생물학 질소 제거 공정을 묻는 문제로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충분히 예상했던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DPR, 이게 이제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매번 시험을 보게 되면 1교시는 13문제, 2, 3, 4교시는 6문제 해서 그 중에 우리가 10문제, 4문제씩을 골라가지고 답안을 작성하면 되죠. 그 중에 자신 있는 문제를 골라서 10문제, 4문제를 작성을 하면 되는데, 다 모든 문제를 우리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 그 중에 자신 있는 문제 고른다. 그런 시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통 난이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만 좀 어렵게 출제된다라고 하면 1교시에 한 3문제는 버리는 문제, 즉 처음 출제되거나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문제가 한 3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는 4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럼 버리는 문제죠. 그걸 알고 쓰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언제 딸지 뭐 몇 년 상당히 우리가 장수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걸리겠죠. 자,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출제가 될 예상 문제들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선별을 해서 그걸 집중적으로 상위 한 10% 이내에 드는, 즉 수험생들 답안 중에 상위 10% 이상에 드는 그런 수준의 답안을 작성을 해야만이 이 시험은 합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매번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60점을 넘는다라는 기준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절대평가일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답안, 수험자들 답안 중에 비교해서 점수가 매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평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본다라는 건 사실상 좀 어렵죠. 자, 세 문제는 버리는 문제다. 하지만 이번 시험에 보면 그렇게 버리는 문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패스를 해도 되는데 아는 분들은 쉬운 문제입니다. 자, 다이렉트 포터블 리유즈. 영어만 보면 대충 감이 오는데 직접 포터블, 그러니까 식수로 재이용하는, 즉 음용수로 재이용한다라는 뜻이죠. 직접 음용수 재이용. 자, 무슨 얘기냐라는, 바로 하수 처리수를 우리가 재이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가지 용도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직접 우리가 먹는 음용수 수준까지 처리하는 것, 또는 몸에 닿는 물이죠. 친수용수 수준까지 처리하는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우리 하천에 물을 하천 유지용수 공급한다라든가 또는 세척수 또는 이런 관계용수 쪽으로 재이용하는 2가지로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2가지 기술, 2가지 용도에 따라서 기술이 달라지는데 직접 음용을 하거나 또는 친수용수로 가면 무조건 RO가 들어간다. RO 활성탄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효과 정도까지 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직접 음용수 재이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RO 활성탄이 들어가는 거겠죠. 자, 그런 공정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재이용한다. 그 정도 우리가 유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이렉트는 뭐냐라는 거죠. 다이렉트.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 2가지가 있겠는데, 즉 직접이냐 간접이냐. 자, 직접은 바로 그 하수 처리수를 직접 처리해서 음용수로 이용하는 걸 우리가 다이렉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간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연에 보낸 다음 그 다음에 취수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천 유지용수로 우리가 방류를 한 후에 그걸 다시 취수해서 사용했다. 즉 자연이 하나의 완충 장치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완충 장치를 통해서 물을 취수하는 것을 우리가 인다이렉트. 물론 하천으로 공급하는 방법도 있겠고 지하수 함양도 있겠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다이렉트가 좋냐 또는 이 다이렉트가
좋냐, 뭐 여러 가지 그 논란이 있습니다. 서로 그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긴 한데, 요번에 출제된 거는 다이렉트 쪽, 그죠? DPR이 출제됐는데, 물론 요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출제가 된다라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 출제됐다고 해가지고 자세하게 이걸 다룰 필요는 없는데,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매번 얘기를 합니다만, 하수 처리수 제2용 이 문제는 핵심 문제입니다. 그죠? 출제빈도 매우 높은 문제다. 자, DPR은 이 하수 처리수 제2용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합폐수 처리수 제2용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DPR 요거를 키워드로 써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자,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합폐수 처리수 제2용에 대한 문제 출제가 되면 제한사항이라든가 또는 별도의 대제목을 잡아서 간단하게 DPR에 대한 설명을 언급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하수 저류 시설. 이것도 뭐 출제빈도 매우 높은 예상 문제죠. 16번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 주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단답형이니까 간단하게 하수 저류 시설에 대한 정의를 써주고 그 다음에 목적 그리고 종류, 그 설치 시 고려사항을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품과 스컴의 발생 원인 및 제거 방안 해서 출제가 됐는데 12번 문제. 이것도 16번 출제된 아주 예상 문제죠. 자, 거품 문제로 뭐 출제되기도 하지만 저 문제는 우리가 하수 처리 과정에서 그 슬러지의 침강성 저하 문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침강성 저하라든가 이상 현상에 대한 내용인데, 벌킹도 있고 슬러지 부상도 있고 그 다음에 핀플러, 그 다음에 슬러지 해체, 그 다음에 요 거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거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합성 세제에 의한 거품, 흰색 거품이 일어나는 건데 이건 뭐 큰 문제가 안 된다. 소포수만 좀 뿌려주면 된다. 하지만 방성균에 의한 거품, 노카디아에 의한 거품은 문제가 크다라는 거죠. 자, 그 내용으로 해서 써주면 되겠고, 스컴까지 포함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스컴이야 뭐 당연히 우리 그 물 위에 이렇게 뜨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슬러지가 부상이 발생했다. 그럼 그게 스컴이 되는 거니까. 자, 이 스컴이 발생하는 곳 어디냐라는 거죠. 하수처리 공정에서 바로 침전지가 있겠고, 그 다음 붓기를 하지 않는 생물 반응조, 혐기조, 그리고 무산소조, 그리고 이 혐기성 소화조 안에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안에도 이제 스컴이 발생을 하겠죠. 물론 중력식 농축조에도 물론 이제 스컴이 발생을 하겠고, 자, 이와 같은 스컴들을 우리가 하수처리장에서 스컴은 다양하게 발생을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을 써도 되고, 여기서 스컴이라고 하면 거품하고 묶어서 출제했다라는 얘기는 침전지에서 스컴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침전지에서 스컴, 슬러지 부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스컴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스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 침전지 위에 스컴 제거기에 있죠, 그죠? 그걸 좀 이제 제거를 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스컴 발생의 원인, 뭐 슬러지 부상이다 이런 내용 써주면 되겠고요. 자, 다음 하수 슬러지 1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수 슬러지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반류수의 특성 및 처리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반류수 핵심 문제죠. 뭐 예상 문제 또는 핵심 문제 되는데, 우리가 앞서 제가 각 출제 분야별 그러니까 출제 분야를 쭉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슬러지 처리 쪽 문제죠. 자, 슬러지 처리 쪽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회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정도 빈도로 출제됐는데, 자, 제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합니다만,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출제 안 된다라는 얘기는 슬러지 처리 전체 내용에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 예를 들어서 최근 자원화 문제라든가, 물론 이번에 자원화 문제도 2, 3문제 있었습니다만, 또는 고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출제하기에는 좀 꺼림칙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훨씬 중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현기성 소화 문제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빼고 한 문제를 다른 쪽을 출제한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현기성 소화 문제는 전체 상하수도기술사 문제를 통틀어서 단일 문제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현기성 소화와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다 예상 문제다라는 겁니다. 핵심 문제고 예상 문제다. 바로 반류수 문제도 현기성 소화와 관련된 문제다라는 거죠. 현기성 소화조를 설치하거나 또는 현기성 소화 효율을 증대시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반류수의 농도가 올라가고 반류수의 부하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자, 처리 방법, 요게 위에 문제하고 중복이 됩니다만, 암모니아 스트리핑이 있었죠, 그죠? 암모니아 스트리핑 문제와 중복이 되는데, 암모니아 스트리핑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암모니아 스트리핑 방법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나목스로 가야 된다. 결국 아나목스에 대한 내용으로 써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맨 위에 문제하고, 맨 위에가 아니라 그 위에 몇 번 문제였죠? 여기 있네요. 7번 문제, 요거하고 중복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반류수 처리 문제도, 반류수 문제도 사실은 서술형으로 주로 출제가 된 문제인데, 이번엔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반류수에 대한 정의, 그리고 반류수의 발생 특성,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처리 방법, 이 내용으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자, 1교시 쭉 풀어봤는데, 처음 출제된 문제가 한 문제 있었죠. DPR. 한 문제가 있었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거나 또는 다방 클리닉, 그리고 특히 우리 시험 보기 전에 포커스 캠프, 요번에는 좀 시간이 안 돼서 안 했습니다만, 우리 전반기 때는 이제 한번 했었죠. 내년에도 우리가 포커스 캠프를 시행할 예정인데, 자, 거기서 또 다수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는 관연도와 비교했을 때, 특히 1교시 문제는 10문제를 다 골라 쓰기가 쉽지 않은 정도로 원래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다소 쉬운 수준으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